40년 전 그 애는 내 머리를 쥐어 박으며 말했죠. 너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라고. 그런데 오늘 그 애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저는 그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괴롭혔던 사람이 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통쾌한 반전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8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중학교. 저는 민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죠.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공사판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셨습니다. 제 교복은 형에게 물려받은 낡은 것이었고 신발은 바닥이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죠. 비가 오는 날이면 양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괴롭힌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혁이었죠. 재혁이의 아버지는 큰 건설회사 부장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재혁이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메고 다녔죠. 그 아이는 저를 보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거지야, 오늘은 또 뭐 얻어먹고 왔어.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이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꺼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김치와 계란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도시락을 낚아채더니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하하, 거지 도시락 냄새 지독하네. 재혁이 주변에 몰려있던 아이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분해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혁이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혁이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어버렸죠. 이건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5월이었습니다. 체육시간 농구 경기가 있었는데 재혁이는 일부러 제 얼굴을 향해 공을 던졌습니다. 쾅,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재혁이는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죠. 아, 미안, 실수야, 실수. 손이 미끄러졌네. 주변 아이들은 웃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조차 대충 넘어가 버렸죠. 재혁이 아버지가 학교 재단에 큰 돈을 기부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보건실에 가서 피를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약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물으셨죠. 민석아,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재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푸하하, 저 거지가 의사라니 웃기네 정말. 반 아이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거라 라고만 말씀하셨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둑어둑한 강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니. 저는 다리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죽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밤 12시까지 책상을 지켰죠. 잠이 오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재혁이는 여전히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이제 무덤덤해졌습니다. 복수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의대 입시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재혁이가 제 책가방을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1년 동안 정리한 모든 노트와 문제집이 들어 있었죠. 재혁아, 제발 돌려줘. 그건 정말 중요한 거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혁이에게 애원했습니다. 재혁이는 비웃으며 말했죠. 중요하다고. 그래,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제 노트를 한 장 한 장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재혁이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죠. 하지만 재혁이는 저보다 덩치가 컸고 순식간에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배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너 같은 놈이 의대를 간다고? 웃기지 마. 평생 밑바닥에서 살 주제에. 그날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 있었죠. 어머니는 병원비 걱정에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걸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4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꼭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혁이 아버지가 학교에 압력을 넣어 제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저는 2주간 정학을 당했고 내신 성적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의대 진학의 꿈은 거의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어머니는 학교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셨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방에서 소리 없이 우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폭력 학생으로 보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도 저를 문제아 취급했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재혁이의 말대로 평생 밑바닥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신 성적이 낮아진 만큼 수능 점수로 만회해야 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열기 전까지 집 앞 가로등 아래서 책을 읽었죠.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 2시까지 책을 놓지 않았죠.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재혁이는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고 급식실에서는 제 밥을 쏟아버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복수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드디어 수능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험장에 가기 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민서가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제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는 걸. 시험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한 보람이 있었죠. 특히 수학과 과학은 거의 완벽하게 답을 작성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의대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상위 1% 전국에서 손꼽히는 점수였죠. 저는 그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1982년 봄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제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걸. 의대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대부분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고 저처럼 가난한 학생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했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의대 2학년 어느 날 우연히 재혁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혁이는 아버지 덕분에 어느 사립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는 소문이었죠.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재혁이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때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의대 생활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흉부외과를 선택했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였지만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레지던트 시절에는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재혁이에게 복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95년 저는 드디어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죠. 40살이 되던 해 저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술도 거뜬히 해낼 수 있었고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의사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2018년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었죠. 그때 간호사가 노크를 했습니다. 교수님, 응급 환자가 오셨는데요.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40년 아니 정확히 42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죠. 재혁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 재혁이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재혁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4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관상동맥 완전 폐색.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죠.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재혁이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을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재혁이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제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말했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그 순간 42년 전 제가 재혁이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혁아, 제발 돌려줘. 그건 정말 중요한 거야. 똑같았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 절박한 표정, 모든 게 똑같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못합니다. 수술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혁이는 마취되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 저는 수술복을 입고 그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들과 마취과 의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메스를 잡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42년 제가 기다려온 바로 이 순간이었죠. 재혁이의 생명이 완전히 제 손에 달려있는 이 순간. 복수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냥 조금만 실수하면 되었죠. 메스를 조금만 깊게 넣거나 혈관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재혁이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수술에서의 불가피한 사고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 메스를 들고 재혁이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4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재혁이, 제 노트를 찢어버리던 재혁이, 제 배를 발로 짓밟던 재혁이,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새벽 가로등 아래서 공부하던 제 모습, 병원비 걱정하시며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새 공부하던 의대 시절의 제 모습.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작했죠. 완벽하게 정확하게 한 치의 실수도 없이 4시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재혁이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수술복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라고. 재혁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라고. 수술이 끝나고 3일 후 재혁이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회진을 갔죠. 재혁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졌더군요. 제가 들어가자 재혁이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편이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혁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혁이에게 물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재혁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재혁입니다. 저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재혁 씨 혹시 1978년에 서울 신림중학교 다니셨나요? 재혁이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재혁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나야 민석이 기억나? 그때 내 도시락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노트 찢어버리고 내 배 발로 차던 그 민석이. 재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민석이 너 내가.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지 민석이야. 내가 평생 밑바닥에서 살 거라고 했던 그 민석이.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야. 지금 내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지. 재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떨며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하면서 생각했어. 너를 그냥 죽일까? 42년 기다린 복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깨달았지. 너를 죽이는 건 복수가 아니라 내가 너만큼 추악해지는 거라는 걸. 그래서 살렸어. 완벽하게 말이야. 재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서가.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쓰레기였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 받을 생각 없어. 너한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깨달음이야.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평생 기억하며 살아. 그게 내 복수야. 그리고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42년 제가 기다려온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죽음이 아닌 삶으로, 증오가 아닌 성공으로. 일주일 후 재혁이는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재혁이는 제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죠. 민서가 아니 교수님.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잘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렇게 재혁이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된다고. 이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42년이라는 긴 세월,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은 공평했죠. 진짜 복수는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상처를 증오의 에너지가 아닌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학창시절 이야기나 복수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